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린다 레이놀즈 호주 국방장관은 지난 15일 그동안 여러 문제에 시달려온 공격 헬기인 타이거 ARH의 후계기로 미국의 AH-64E 아파치 가디언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거 공격 헬기는 가제 경공격 헬기의 후계기로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해 생산한 최대 이륙 중량 6,100kg급의 공격 헬기입니다. 타이거 공격 헬기는 2002년부터 양산되기 시작했는데 도입국에 따라 각각 세부 사항들이 다른 모델들이 양산되었습니다. 타이거 공격 헬기가 양산을 시작하던 무렵 호주 육군도 OH-58 카이오와 정찰 경공격 헬기와 UH-1H의 후계기 도입 사업을 추진했으며 후계기 헬기로 타이거 공격 헬기를 선정하고 22기를 유로콥터사에 발주했습니다. 호주가 도입을 결정했던 공격 헬기 타이거 ARH는 호주의 독자적인 안전 기준과 호주 육군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몇 가지 개량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과는 사양이 다릅니다. 또한 호주가 도입하는 다른 무기들과 마찬가지로 생산 기술을 이전받아 자국에서 18대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타이거 ARH 헬기는 가장 비싼 가격으로 호주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타이거 ARH 헬기는 2010년까지 총 22대의 인도가 완료되어 2011년 2월까지 완전 운용 능력을 획득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문제에 직면해 호주 육군을 실망시키게 됩니다. 호주 육군에 인도된 타이거 ARH는 희야식별 시스템과 무선 및 데이터 통신, 그리고 자기 방어용 전자전 시스템 등의 기술적 결함이 있었으며 심지어 호주 육군의 요청에 따라 통합한 대전차 미사일 AGM-114M은 해당 모델이 단종되어버려 호주 육군은 대전차 미사일도 조달할 수 없는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타이거 ARH 헬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잦은 개보수가 이루어진 결과 이 헬기의 가동률은 낮아지고 운용 및 유지 비용이 상승해 타이거 ARH의 비행 비용은 시간당 34,000 호주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참고로 호주의 타이거 헬기의 전자 전투 시스템의 문제는 유로콥터의 비용으로 해결되었지만 호주는 피하 식별 시스템과 라디오 및 데이터 통신 문제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호주는 AGM-114M 대신 AGM-114R을 통합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 육군으로서는 기술적으로 복잡한 타이거 ARH 정비에 애를 먹었으며 여기에 타이거 ARH 안전성 문제가 생겨 모두 2차례의 전면 비행 정지 조치가 이뤄진 것도 이 헬기의 가동률을 끌어내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호주 육군이 요구하는 70%대의 가동률은 아직까지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러 문제를 수정해 예상보다 5년 늦은 2016년 4월에 타이거 ARH의 완전 운용 능력을 획득했으나 이미 여러 차례 유로콥터의 무성의에 실망한 호주 정부는 과감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호주는 2040년까지 운용이 가능한 타이거 ARH 헬기를 포기하고 후계기 조달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호주가 새로운 공격 헬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자 이 사업에 참여해서 타이거 ARH 헬기를 호주에 내놓은 에어버스와 AH-64E를 제조하고 있는 보잉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에어버스는 타이거 ARH 헬기의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실시하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나 에어버스 헬리콥터의 진절머리가 난 호주는 이를 정식으로 거부했고 린다 레이놀즈 국방장관은 지난 15일 호주의 새로운 공격 헬기는 미국의 AH-64E 아파치 가디언이라고 밝히고 AH-64E 아파치 가디언을 타이거 ARH의 후계기로 선택했습니다. 호주의 레이놀즈 국방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2025년 이후에 AH-64E 도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가 왜 타이거 ARH 헬기의 업그레이드를 거부하면서까지 비용이 많이 드는 AH-64E 도입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현지 언론은 타이거 헬기의 업그레이드 기술은 개발 중이어서 성숙하지 못한 에어버스의 제안보다 운용 실적과 기술적인 성숙도가 높은 보잉이 제안이 더 확실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호주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22대의 타이거 ARH를 인도받아 그중 18대는 호주의 에어버스 브리즈번 공장에서 조립되었습니다. 아파치 공격 헬기를 미국에서 도입하게 되면 에어버스 브리즈번 공장 유지에도 애를 먹을 것이며 또한 실험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호주는 미국산 아파치 헬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호주는 AH-64의 생산 라인은 미 육군의 자금 제공으로 2030년까지 유지될 것이 확실시되며 AH-64에 대한 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2040년 후반까지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2050년 이후에도
AH-64가 주요 공격 헬기로서의 능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 것입니다. 호주군에 인도될 아파치 헬기는 개량된 감시 센서와 통신 장비, 그리고 공격 능력을 갖추고 생존성도 향상될 전망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안보협력국이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센서와 부품, 통신 장비 및 훈련 비용 등을 합친 아파치 헬기 29대의 총 비용은 약 31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레지놀즈 장관은 호주 국방부는 여러 헬기를 입증된 능력과 성숙도 및 운영체계 등 핵심 기준을 놓고 검토했다면서 아파치 가디언은 치명력이 높고 생존성은 가장 뛰어나며 리스크는 가장 낮아 호주 국방부가 요구하는 성능과 지원, 보안과 인증 조건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호주는 해상작전 헬기 도입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 사업에서 유로콥터에 실망한 호주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사업의 유로콥터사는 NH-90 해상형을 입찰했고 미국의 시콜스키사는 시호크를 입찰에 참여시켰습니다. 기존 유로콥터사의 타이거와 NH-90을 도입한 호주의 선택을 봐서 유지보수와 계약의 연장 측면에서 NH-90 해상형을 도입하는 것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호주는 예상을 뒤엎고 시호크 헬기를 도입했습니다. 호주 무기의 대체적인 공통점은 낮은 자국 국산화의 간극을 메꾸기 위한 대규모의 인건비나 연구 비용이 무기 도입의 가격에 많이 반영되어 가격이 동급 서방 진영 무기보다 2배에서 3배 비싸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일본의 자위대와 비슷한 편입니다. 즉, 외국에서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시설을 자국에서 설치하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호주의 단점을 알고 있는 유럽의 군수산업은 호주에서 몇 배의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은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 지금은 사업 중단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차세대 기동헬기를 개발한다고 많은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차세대 기동헬기는 미 시콜스키 보잉사의 SB-1 디파이언트나 시콜스키사의 S-97 레이더 차세대 헬기, 벨사의 V-80 벨러, 힐트로터형 수직이 착륙기 등 미군이 추진 중인 차세대 헬기 기종들을 모델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들의 차세대 헬기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숙제입니다. 외국 정부나 업체 지원 없이 혼자 힘으로 개발한다면 엄청난 돈과 시간이 들고 실패할 확률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리온처럼 카이가 개발을 주도하되 외국 업체와 협력하는 방안이 제시됩니다. 국내 방산 및 항공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도 카이 등 업체가 개발을 주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세대 기동헬기 개발은 유럽 업체의 지원을 받아 카이가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수리온 및 LAH, LCH 사업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수리온이나 LAH, LCH는 당초 우리가 원했던 최신 기술들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또 F-35 스텔스기 사업 초기 때 우리가 공동개발 참여를 머뭇거리다 공동개발국 대열에서 빠졌던 것도 교훈으로 제기됩니다. 우리나라와 헬기 생산 규모와 기술에서 차이가 있지만 기술 주권을 잃어버려 또다시 아파치 헬기를 도입해야 하는 호주의 사례와 과거의 국산 헬기 개발 시행착오 등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서 미국 등 선진국들의 차세대 헬기 개발 사업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최신 기술을 적기에 제공받을 수 있는 쪽으로 심층 검토 및 사업 추진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